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셨나요?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의 어떤 빠른 발전이 결국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목격하고 있죠. 아까 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이제 하이텍 마케팅에서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혹은 이제 기술의 발전을 예상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이제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뒤늦게 시장에 등장하느냐라는 것들을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핵심은 기술보다는 결국 사람.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 소비자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 아까 여러분들 챗GPT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로봇 잘 모르겠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과연 지금 몇 분이나 본가 기준으로 로봇 청소기를 쓰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손에 꼽아요. 아마 이 지금 60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집에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마 1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영훈이 아까 뭐 로봇 청소기 집에서 쓰세요? 아니요. 왜 안 아, 써? 어, 방문 턱도 있고 해가지고 음, 근데 부모님께서 그래. 사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품이 발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은 로봇 청소기를 지금 영원이가 얘기한 대로 뭐 청소 잘 할까? 뭐 굳이? 뭐 등등의 이유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문제죠. 분들. 반면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등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죠? 챗 GPT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로봇 그 기술이 발전해서 5년 후에 주방용 로봇이 나올지 몰라요. 뭐 청소기만큼. 집에서 설거지해주고, 그죠? 청소해주는 로봇이 판매될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술 제품이 등장한다가 아니라 결국 그거를 열에 몇 명은 많이 써줘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결국 이제 하이테크 마케팅의 핵심이 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왜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에서 보면 정규분포 곡선처럼 생긴 이런 곡선이 있죠. 이 곡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고 해서 혁신 확산 곡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혁신 확산 곡선. 말 그대로 얼만큼 다 퍼지느냐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보면 크게 다섯 그룹이 있어요. 다섯 그룹. 이 사람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다섯 그룹의 사람이 존재한다. 근데 이 앞부분,
첫 번째를 우리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노베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또 들어본 이름이지. 얼리 어댑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얼리 어댑터 이런 표현 하잖아. 그죠?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는 이노베이터는 비율적으로 뭐 정확치는 않지만 아무튼 2.5%, 얼리 어댑터들은 13.5%, 즉 합치면 한 16%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뒤가 뭐야? 그죠? 84%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다 쓰고 있다, 확산됐다라는 얘기는 뒤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로봇 청소기는 나온 지 10년,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뒤로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10%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차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나온 지 뭐 한 7, 8년 됐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도 꽤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로 보면 10% 플러스 한 10% 정도 좀 넘는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전기차도 되게 성장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꺼려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화재가 난다라든지, 그죠? 등등 이유로.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일단 아까 다섯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1번 이노베이터, 2번 얼리 어댑터. 세 번째는 한 50%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은 전기 다수라고 표현해요. 얼리 머저리티라고 표현해요. 또 뒤에 그래서 80가 넘어가는 걸 레이트 머저리티라고 해요. 후기 다수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은 레거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인 거고, 그죠? 그랬을 때 이 다섯 그룹이 있는데 크게 보면 다섯 그룹인데, 아니 작게 보면 다섯 그룹인데 이거를 또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두 사람들,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들은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얘네들은 뭘 봐? 기술을 봐요, 기술.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새롭고 신기술이면 이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웬만한 건 다 받아들여요. 근데 뒤에 얼리 머저리티나 레이트 머저리티 보통의 사람들은 기술을 보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에 더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지막 레거드는 웬만한 사람이 다 써도 쓰지 않는 별종인 거고. 그래서 이 앞에 둘과 뒤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시각이.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그죠? 뒤에 사람들까지 쓰게 되면 그거는 퍼지는 거야. 혁신이 확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사람까지 쓰지 못하면 아직 혁신이 확산되지 못한 거예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길어지게 되면 여기 가운데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와 얼리 머저리티 사이에 큰 구멍이 있죠. 구멍. 여기 이렇게 구멍을 떠났죠. 구멍. 이거를 이 동네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즘이라고 불러요. 캐즘. 이 지진 났을 때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캐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뒤로 못 가고 앞부분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빠졌다. 캐즘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캐즘에 빠졌다. 즉, 캐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 제품이 등장해서 그죠? 앞부분,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들에게만 소구하고 지지부진 뒷부분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캐즘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한참 잘 나가는 전기차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이 배터리 충전하기 어려워, 뭐 불나 등등 하면서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 전기차도 캐즘에 빠진 건가?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빠졌는지 아니면 넘어갈지. 아무튼 그런 거야. 결국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여지는 보통의 다수가 그 기술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즉, 시장은 확산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기술 제품은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기술 제품의 실패를 우리는 비유적으로 캐즘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음? 주의할 게 있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뭐 기술 제품들을 이렇게 뭘 하게 되면 아까 방용주, 용주, 네. 용주 게임 하세요?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 게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나오기 전에 막 먼저 해보고 그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나중에 그 게임 나와서 성공 안 하고 실패하는 것들 보면 왜 실패했어? 이 그림에 빗대어 보면은 용주야 게임이 나와가지고 출시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근데 게임이 나오게 되면 초반에 호응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기술 제품도 시장에 던져 놓으면 그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10 몇 프로의 사람들은 반응을 보여요. 왜? 새로운 거니까.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등장한 지 10 몇 년 됐는데 로봇 청소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미 먼저 사본 사람 많이 있어요. 그들은 10 몇 퍼센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시작점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이테크나 기술 제품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초기 반응을 보고 오해하면 안 돼. 초기는 그냥 웬만큼 생겨요. 웬만하면 다 반응이 와. 입질이 와. 그럼 이제 이걸 착각하게 되면 야, 우리 제품은 대박 날 거야. 왜 기술 제품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거든. 자기 기술이 최고다. 우리 제품이 최고다. 어? 그 시장에 딴 출시를 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입질이 와. 그러면 오, 이건 성공이야. 라고 막 뭔가를 더 크게 벌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뚝 끊겨.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왜? 뒤에 사람들이 보면 저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시사점은 이 앞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에 속지 말자.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들의 반응만을 가지고 그 기술 제품의 성공을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망한다. 캐즘에 빠진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주 하나만 얘기해 봐. 전략을 짜라고 그러면 용주는 무슨 전략을 짜겠어요? 일단은 표준 이 분포도의 중앙 부분을 공략해야 하니, 쉽게 생각하면은 랜덤으로, 랜덤으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단 테스트를 시켜볼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좋은 얘기야. 근데 그냥 그걸 한 줄로만 표현하면은 기술 제품이나 이런 거를 출시했을 때 초반에 뭐에 가장 신경을 써야 돼? 대중성이요. 그렇지. 다른 얘기로 하면 뭐야? 여기 캐즘에 안 빠지는 거야. 요, 요걸 넘어가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야. 요 넘어가는 전략. 기술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안 돼요. 결국 이 하이테크 마케팅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아까 용주가 대중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너무 광범위한 거고 그죠? 일단은 여기 안 빠져야 돼. 여기를 건너는 전략. 그래서 이 동네에서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요거를 건너는 전략이에요. 책 제목이.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은 Crossing the Chasm이라는 책이 있어요. 캐즘을 건너는 전략이에요. 캐즘을 어떻게 건너느냐? 아까 용주가 대중성이라고 그랬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뒷부분 요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누가 제일 이 제품을 받아들여질 만한 핀셋을 고르라는 거야.
그게 핵심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목표 시장과 비슷합니다. 그죠? 얘를 골라. 그다음에 얘한테 집중적으로 소구시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보고 얘도, 얘를 보고 얘도 이러면서 스물스물 이쪽이 퍼진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그 크로싱 더 캐즘이라는 책을 읽으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책 제목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그때그때 다른데 핵심은 그거야. 캐즘 앞부분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입지를 하는 애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불특정하게 뒤를 공략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가장 이거를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세그먼트를 잘 골라. 마치 볼링으로 치면은 10개의 핀 중에 다 때릴 생각하지 말고 앞에 1번 핀을 때리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번, 3번, 4번, 5번이 넘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크로싱 더 캐즘의 전략을 다른 얘기로 하면 볼링 핀 전략이다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아까 만약에 로봇 청소기다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로봇 청소기 쓰세요 쓰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로봇 청소기를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한테 소구하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혼자 사는 사람, 그다음에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은 가학춘성 교체해야 되니까 신혼부부를 집중 공략하든지 그들을 때리면 그들이 넘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집에 갔다가 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캐즘을 건너야 돼. 그래서 1번 핀을 때려라. 볼링핀 전략.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잖아. 어느 정도 되면 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0% 10명 중에 3명, 4명이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넘어간 거야, 이미. 넘어가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때서부터는 이제 속전속결. 그죠? 왜? 내가 안 하면 제가 하거든. 이제, 이거는 이제 된다 싶으면 애들이 우르르 붙잖아, 거기에.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제목이 그래서 몰아쳐라. 그래서 여기도 돼 있는데, 두 번째 책 제목은 토네이도 마케팅이라는 책이에요. 토네이도 마케팅. 몰아쳐라. 주저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펜이 몇 개 쓰러졌다 생각하면, 가격도 깎아주고, 이제 막 광고도 많이 때리고, 알리고, 뭐 이러면서 몰아치라는 거야. 그거 안 하고 있으면은 옆에 애가 해. 그래서 내가 먼저 했는데 제가 가져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결국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두 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권의 책은 저자가 동일해요. 로저스라는 사람이 쓴 그 로저스가 누구냐면 이 곡선을 그린 사람이야.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곡선을 그린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쓴 두 권의 책. 첫 번째 캐즘을 건너라. 크로싱 더 캐즘. 그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이렇게 다섯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그죠? 근데 앞에 두 놈과 뒤에 세 그룹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앞에 사람들은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들은 소수잖아. 근데 얘네들은 기술 새로운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요는 혁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뒤에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뒤로 못 가고 빠진다. 캐즘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략? 캐즘을 건너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책에서는. 어떻게? 뒷부분을 마구 때릴 생각하지 말고 뒤에서 그래도 제일 빨리 받을 만한 애를 세그먼트로 잡아서 1번 핀을 골라서 걔를 공략해라. 그리고 순차적으로 넘어뜨려라.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주저하고 있다가는 경쟁자, 다른 애가 나타나서 다 뺏어간다. 그때 몰아쳐라.
토네이도 마케팅이라는 책에서는 그죠?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을 크게 하고 표준화된 제품을 광고를 때리고 열심히 하라. 가격도 필요하면 깎고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 넘어간다.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넘어가요. 아까 우리 인공지능 챗GPT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쓰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거의 60, 70%까지는. 이 캐즘 없이 넘어간 거야. 근데 로봇 청소기 15년 동안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는 캐즘에 빠졌나 모르겠어. 전기차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우리 스마트폰 나오자마자 그냥 이게 확산된 거야, 이렇게. 결국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뒤에 사람들이 주저할 이유가 있는 그 무엇들은 핀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은 기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영이나 마케팅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오히려 놓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 기술자들은 기술만 생각해. 시장과 소비자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 내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럴 때 옆에서 경영이나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에 더해서 시장과 소비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잘 알려주면서 캐즘에 빠지지 않고 혹은 캐즘을 건너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죠? 언제서부터? 처음서부터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처음서부터. 이런 것들이 하이테크라는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나온 지 오래된 책이지만 뭐 너무나 유명한 바이블 같은 책이니까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술 얘기에서 최근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죠, 요즘.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공지능 마케팅. 그래서 여기 뭐 경영학과 학생들, 뭐 또 다른 과 학생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경영활동 혹은 뭐 경영활동까지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공지능 AI를 잘 써야 되는 시대가 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뭐예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빅데이터가 뭔지. 요즘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빅데이터가 뭡니까?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임서연 계세요, 서연이? 네, 서연이 빅데이터가 뭐야? 뭐라고 생각해? 어,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놓는 걸 알고 있어요. 뭔가 일단 양이 많은 거, 그지? 네, 야, 그럼 사람으로 치면은 10만 명이 많은 거야? 100만 명이 많은 거야? 얼마큼 많아, 이 빅데이터야? 100만 명이 많은 거예요. 100만 명? 그럼 10만 명은 빅데이터 아니야? 아니요? 애매하지. 네,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 빅데이터가 뭔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빅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데이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수를 치면은 10명보다는 100명이 빅이고. 근데 뭐 100명 갖고 빅이라고 안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10만 명, 100만 명, 뭐 1000만 명. 그러니까 흔히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하면은 인터넷상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이 많다고 빅데이터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 10만 명을, 100만 명을
사람 만나가지고 설문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 기간에 메시 인스타에는 몇 초면 100만 명이 댓글 달잖아.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가 맞는데 큰 데이터 플러스 속도예요. 빠른 시간 내에 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빅데이터야. 대부분 그러니까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상에서 이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그럼 데이터 하면 숫자잖아, 숫자. 여러분들한테 100만 명어치 무슨 숫자를 주면 엑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컴퓨터 용량만 되면 인공지능 없어도. 그런데 왜 자꾸 빅데이터인데 인공지능 얘기하냐? 여러분들한테 숫자가 아닌 다른 데이터, 즉 댓글 1000명 댓글만 줘봐. 눈 빠져 그거 하다가 이게 무슨 좋은 댓글인지 나쁜 댓글인지 보는 것도 힘들어요. 게다가 만 개의 사진을 줘봐. 만 개의 영상을 줘봐.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까 크고 빠르게 모이는 빅데이터 안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글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숫자로 된 걸 정형이라고 하고 숫자가 아닌 걸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정형과 비정형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 데이터가 아니라 큰데 빠른 시간 내에 모이는 데이터. 근데 그 안에는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야. 사람이 못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누가 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은 못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챗GPT나 그죠? 제미나이가 응? 우리보다 웬만한 똑똑한 답을 빠른 시간에 해주잖아. 걔네들은 수많은 빅데이터를 그죠? 수많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야? 공부한 거야. 공부한 거야, 걔네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공부해야지 좋은 결과를 내는 거 아니야. 걔네들도 겁나게 공부한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딥러닝 한다고 하는 거야. 딥러닝. 빅데이터가 딥하게 러닝하는 거라. 공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질문하니까 걔가 너 이러니? 라고 판단해서 이런 거 해봐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마케팅이라는 논리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이 상황을 잘 인식해서 걔에 알맞는 뭔가를 레커멘데이션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 골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개인화,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심지어 이런 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어? 스마트 자판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때그때 쓰는 것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뭐 버튼을 눌렀다 또 취소한 거, 자주 사가는 거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다 바꾸는 거야, 아이템들을. 그죠? 학교에 있는 자판기는 1년이 가도 안 바뀌잖아. 안 팔리는 거 그대로 있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였지, 그런 것들이. 안 팔리는 거를 왜 거기다 계속 두는 거야, 도대체. 팔리는 거 중심으로 바꿔야지. 기본적인 골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최소한 빅데이터를 이렇게 다룰 수는 있어야지. 요즘 다 인공지능이 도와줘요.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제 그 전초전으로 일상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실 때 인공지능을 많이 써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인공지능 내가 질문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걔가 다른 답을 준다. 그거 많이 써봐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시대야. 근데 공부가 끝났어, 이제 거의. 왜 공부가 끝났겠어? 누가 생각해 보세요. 왜 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딥러닝이 끝났을까? 응? 어려운 질문 같지만 되게 쉬운 질문인데. 인공지능은 왜 이제 딥러닝이 끝났을까? 태환이, 김태환? 왜 그럴 것 같아? 예, 어느 정도 정보를 처리할 수준에 올라왔고, 야, 공부에는 끝이 없대잖아. 네, 근데 인공지능 공부가 거의 끝났어. 왜? 그럼 다른 분, 밑에 서윤이, 장서윤? 장서윤 안 계세요? 네, 서윤이는 뭐 어떻게 뭐 공부가 끝났어? 서윤이는? 아니요. 음, 인공지능은 왜 끝난 것 같아? 김병규, 네, 김병입니다. 병규는 공부가 끝났니? 네, 공부를 계속 끝났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뭐라고? 끝났습니다. 아, 공부 끝났어? 안 끝났습니다.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공부가 좀 끝난 듯한 느낌이 든데 요즘 왜 그런 것 같아? 일단은, 계속 개발은 돼야 되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어떤 뭐 기술의 한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제 발전되지. 근데 나의 질문의 포인트는 왜 공부가 끝났냐? 더 이상 볼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미 지구상에 있는 자료를 다 본 거야, 얘가. 어? 여러분들도 볼 책이 없으면 공부 끝난 거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러잖아. 야, 공부에는 끝이 없다. 볼 책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볼 거 다 봤어요. 더 이상 분석할 자료가 없는 거야. 근데 뭘 공부를 해, 얘가. 무서운 거지.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들 봐봐. 책 더 이상 안 읽고 뭐 해? 생각하잖아, 이제. 응? 자기들의 다상을 펼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명상하잖아. 똑같아. 인공지능도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다는 거야? 추론한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 추론 시대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공부 안 하고 공부한 거 바탕으로 이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야. 추론의 시대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죠. 근데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지. 추론 AI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음. 정말 뭐 이게 이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속도 조절 들어가겠지. 나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내 얘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은 그래요. 대략은. 그래서 정말 앞으로 생각하는 AI, 추론하는 AI가 등장하면 뭐 그거는 정말 옆에 어? 뭐 엄청난 또 다른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상이 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 사람도 책만 보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야지. 제가 마크스 시간에 제일 얘기하는 게 이거 뭐 외우고 뭐 이거 뭐 공부해왔지 뭐 할 거야. 내가 생각해야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도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발전돼 왔고, 그죠? 학습시켜 온 거예요, 인공지능을. 어? 그래서 뛰어난 챗GPT와 제미나이 버전들이 등장을 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다.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이 기업의 마케팅에 많이 활용이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일 것 같지만 저기 로봇도 보면 그죠? 별거 아닌데 이렇게 비트, 카페 여기다가 막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해두잖아. 그죠? 그다음에 여기 식당에서 로봇들도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술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조금 더 이모션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딱딱하게가 아니라 그래서 이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조금 더 하이터치하게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로봇에도 그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앞으로 로봇 중에 이런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사람 닮은 로봇 그죠? 이게 조금 더 이제 하이터치한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들이 여기 휴먼 터치 즉 로봇이랑 기술이랑 소비자가 있으면 여기 또 직원도 있잖아요. 적절할 때 직원이 개입해서 이렇게 삼자 구도로 뭔가가 일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얘한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매장에 갔는데 키오스크만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죠? 키오스크와 종업원을 같이 상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이테크가 하이테크만이 아니라 하이터치하게 그 안에는 사람이 터치하는 그죠? 또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연령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이터치하게 그죠? 이런 것들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의 미래, 그다음에 브랜드의 미래, 그다음에 기술과 마케팅 이렇게 이제 마케팅의 미래를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봤고요. 특히 이런 테크놀로지와 하이테크 마케팅 이런 부분들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워낙 이제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니까.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브랜드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그죠? 우리가 크게 이제 한 학기 동안 기억, 적응, 상상력이라고 하는 세 개의 파트로 이야기를 전개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죠? 기억, 적응, 상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창의력, 상상력. 뭐가 창의력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이제 열아홉은 기존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과 다르다. 물론 다르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존과 다르는데 기존보다 못한 성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큰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과연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잖아. 만약에 여러분들 왜 다이슨에서 꽤 오래전에 나왔었던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 생각해 봐요. 날개 없는 선풍기. 야, 기존의 선풍기와 달라. 날개가 없어.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해요.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제대로 씌워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창의적이야? 결국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다르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르지만 기존이 못했던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준다라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남성 화장실.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변기에다가 이런 벌레를 그려놨더니 기존의 방식과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대. 문제가 해결됐어요. 얘는 크리에이티브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아래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래가 뭐라고 서윤이 장서윤
네. 소연이 요거 뭐 같아요? 공중전화 부스 같습니다. 공중전화. 소연이 공중전화 걸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이 주변에서 공중전화 부스 본 적 있어요? 없지, 요즘 거의. 네. 근데 공중전화 부스가 아니라 이거는 도서관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 부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서관 복도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받는 부스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도서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복도에서 막 휴대전화 사용하면, 그죠? 뭐 쓰지 맙시다. 뭐 옆에서 막 강압도 들어오고 좋은 말로도 하고. 근데 잘 안 돼, 이게. 근데 여기다가 조용하게 이렇게 부스를 하나 갖다 놨대. 기존과 다르게 얘기했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받더래. 문제를 해결하잖아. 창의적인 거지, 이런 애들이. 뭐 창의적이라고 해서 항상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결국 창의성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르게 해야 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창의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큰 그림.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거는 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여기 희진이 김희진 네. 희진이 혹시 이 그림 보이세요?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뭔가 어, 명화인 것 이 그림 화가가 누굴까? 같아요. 반기구 같습니다. 누구? 이슬기 반기구 같습니다. 그래, 맞아, 고우야 고우. 대충 여기 그림풍이 고우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희진 이 그림의 제목은 알아요? 고우의 침실이라는 아, 제목은 그림인데 지금 조금만 명확하게 얘기해 줄래? 잘 안 들리는데. 그 그림은 지금 알았어요. 네, 이 제목. 그림 보면은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음, 뭔가 어두운 느낌? 뭐? 너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이 막 파란색인데? 푸릇푸릇한데? 화면이 좀 어둡게 보이나 보네, 이게. 그런 거 말고 또, 여기 보면 의자가 두 개가 있죠? 네. 여기 베개가 두 개가 있지? 그래서 뭐 나도 이쪽을 잘 모르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그림은 고우가 가장 행복하고 전성기,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을 할 때 누군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그렸던 기쁨의 산물이야. 근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뭐 여성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상한 어떤 동성 이런 거 아니고 정말로 그 당시 고우와 함께 당대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었던 고갱이라는 화가 그러니까 그와 함께 뭔가 예술적으로 같이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기투합하고 같이 생활하기를 이제 약속하고 그죠?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혹사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둘이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올해 관계가 이제 예술적인 동반자가 이제 끊어져 버리고 고가 뭐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에 많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결국 고는 뭐 자살했다 그런 얘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 시대의 이후로 보면 고 그림들이 조금 색깔이 어두워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희진이 얘기한 대로 마지막 그래서 자살하기 직전의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검은색이야. 막 아르렉 뭐 갈가막 이런 그림 보면. 근데 여기는 그 그림이 푸릇푸릇하지. 좋을 때야.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아래 그림도 이제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가보면은 오래된 100년 된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카페 입구에 커다란 간판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나중에 혹시 놀러 가서
보면 여기 처음엔 뭔지 모르다가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유명한 뭐 시인, 화가, 예술가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카페에서 100년 전, 오래전에 모여가지고 살롱이죠. 일종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했던 장소의 흔적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유명한 예술가들도 다 함께 해요. 혼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창의적이 되려면 크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난 첫 번째 크게 바라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혼자 하면 안 돼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크게 볼 수 있어요. 좀 배워야 돼, 이런 예술가들에게. 음? 배타적이고 막 나 혼자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뭐 저 회사랑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창의적이 될 수 없어요.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도 했잖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누가 있을까? 전은진? 네. 이 위의 그림은 뭐 같아요? 레이싱 하는 그 맞아, 맞아. 레이싱, 레이싱. 아래 그림은,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이런 네. 거야. 근데 옛날에 한 영국의 대형 병원에서 응급실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만 병원이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래도 제일 혼탁한 동네가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실은 가면 막 힘들어. 그래서 응급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사에서 준 답이 뭐냐면 이 레이싱을 배우라는 거야. 설득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왜 응급실이 레이싱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응급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없고 기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레이싱 보면 우리 가끔 이제 영화 속이나 뭐 유튜브 장면 보면 막 레이싱 하다가 뭔가 교체해야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거기서 1초의 망설임이 있으면 뒤처지잖아. 누구는 완벽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누구는 전체를 주의 통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가 응급실에 정말 필요하다는 거지. 다른 병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두 번째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뭐 경영에서 맨날 잘 나가는 애들 따라하는 것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진짜 벤치마킹은 같은 동네 따라하는 건 아니다. 같은 동네 따라해서는 만약에 이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을 따라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뭐 그것도 배울 건 있겠지. 근데 어느 순간 아무리 2등, 3등, 4등 꼴찌가 1등 따라해도 1등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걔도 또 발전하고 있지. 1등을 넘어서는 정말 좋은 거는 같은 동네에 없어. 다른 동네 가서 배워와야 된다는 거야. 진짜 벤치마킹은 그 동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 가서 볼 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쉬워? 야, 우리랑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 누구와도 같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동네 가서 배워오는 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음. 여러분들 당장 놓고 보더라도 다른 과 가서 수업 안 듣잖아. 음. 근데 팀플 하다 보면은 다른 과 학생들이랑 되게 힘들어 하잖아. 아주 작은 것서부터 그런 것들이 결국 섞여서 크게 바라보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진짜 창의성은 다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고 늘 내 업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동네에서 뭔가 우리 동네에다 가져다가 쓸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게 나는 진짜 창의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 이게 뭐 이게 슬라이드 한 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진행이 된다면 그 누구도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창의적이지 않은 기업이 있겠어요? 어렵지. 어렵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 이제 몇 개의 브랜드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와디즈, 앞에서 한번 얘기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응원하는 방식에, 그죠? 서포터스 방식에, 그죠? 기존의 판매 방식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작은 브랜드들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이런 애들 나름대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거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발굴해서 파는 거 아니야. 크리에이티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당근. 여러분들 당근 생각해 보면 기존에 중고거래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존의 중고거래가 참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불편해. 멀리 가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불안해. 이런 문제를 나는 동네라는 걸로 풀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동네에다가 직접 만나서 물건 갖다 주려니까 불편하지.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저기 딴 동네 사는 사람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우체국 가서 택배 붙이는 게 더 불편해.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환경이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근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혹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것들도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요즘 리커머스 시장이 커졌고 또 배경으로 요즘 뭐 앞에서 비슷한 얘기죠. 당근 마켓이 당근 우리 이름 바꾼 것도 아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브랜드의 리뉴얼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죠.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나이키.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왜 경쟁자를 크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이키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이키의 경쟁자가 누구냐? 기술, 테크놀로지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테크놀로지.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운동 안 하니까. 넷플릭스 많이 보면 운동 안 하니까. 결국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액티비티는 줄어들 거다. 이런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손잡고 넷플릭스와 함께 이런 그죠? 방송 프로그램들, 냈고 운동 프로그램들, 애플과 손잡고 애플 워치와 함께 런하는 것들 다 했었죠. 또 작은 경쟁자들도 미리 인수해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인버텍스라는 기업이 맞춤형 신발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신발 같은 경우가 온라인에서 참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옷, 다른 패션 제품들보다 신발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애매하잖아. 같은 270이라도 사람들의 뭐 발볼이나 등등이 워낙 천양지철해서 맞춰주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이 맞춤형 신발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나이키를 위협할 수도 있지. 미리 사는 거지, 이런 애들.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이키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D2C, 그죠? 디지털 경험, 이런 거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광고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AI를 활용해가지고, 어?
과거의 스타와 지금의 스타가 하는 이런 테크 기업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 활동도 하죠. 등등 어찌됐거나 나이키는 본업이 기술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굉장히 나이키가 테크놀로지의 진심이었다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거고. 그 이유는 나는 나이키가 이거 크게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20, 30대 많이 쓰고 있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여러분들 오늘의 집, 집 꾸미는 거잖아. 여러분들 중에 오늘의 집이 왜 성공했을까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뭘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진이, 네, 오늘의 집 이용해 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왜 성공했을까? 하나만 딱 골라보면. 온라인에서 시작한 거라서 뭐에서 시작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뭐에서 시작해? 가구나 이런 거는 직접 가야지 살 수 있었는데, 오늘의 집은 온라인에서 보여줘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집 시작은 뭐였어? 오늘의 시작은 사람들 집 꾸미는 거, 보는 거잖아. 그죠? 응? 그래서 지금 예진이가 잘 얘기해 줬는데, 오늘의 집의 성공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에 드는 거 버튼 갖다 대면 살 수 있잖아. 싸게. 가짜 제품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꾸미는 욕구는 100만 년 전에도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도 다 뭐, 저기, 싸이월드 보고 남의 집 어떻게 꾸몄나 다 들여다봤고, 그다음에 디자인 책들 보면서 남의 집 어떻게 꾸미나 다 보고 있잖아. 유튜브 다 봐. 근데 그다음에 내가 저렇게 꾸미고 싶은데 필요한 건 뭐야? 그거잖아. 그 제품을 사게 해준 거지, 쉽게. 가짜 제품이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케아가 한국에 잘 안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잖아. 단순히 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거를 뭐죠? 콘텐츠로 시작해서 커머스를 잘 만들어냈다. 무신사도 뭐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진장 신발이 많은 사이트라는 컨텐츠에서 해서 커머스로 갔잖아. 그러니까 컨텐츠에 머무르지 않고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잘 제시해 주는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었죠.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거죠. 옛날에 집을 꾸미려니까 보니까 그래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몰랐어. 사기가 어려웠어. 이런 부분들을 커머스라는 전략으로 풀어준 거죠. 나름 현명한 그래서 콘텐츠의 커머스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무신사, 오늘의 집 이런 모델이죠. 자, 그다음에 한두 개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뭐 저가항공사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저가항공사.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유럽의 라이언항공이라고 저가항공의 표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저가항공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 티켓값 싸고 뭐 음식 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짐 실을 때 뭐 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게 라이언항공이야. 다 쫓아간 거야. 저가항공의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라이언항공은 거의 뭐 공짜 티켓도 판매를 하렸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시도는 했었어. 그래서 입석 이거 다 해갖고 사람들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단거리 이렇게 뒤에다가 좌석을 다 떼고 사람들이 서서 가 이렇게 이렇게 벨트로 이렇게 해갖고 뒤에서 입 공짜로 가는 거야 공짜. 어? 근데 이건 뭐 너무하다 싶어서 이제 실행은 안 됐는데 아무튼 저가항공사들은 특히 라이언항공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을 만들어냈어요. 비행기값 내리고 다른 곳에서 돈 버는 방식을 찾은 거야. 다른 데서 돈을 버니까 티켓값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승훈이 안승훈 네. 네. 야, 항공사가 공항을 이용하면 저기 항공사가 공항한테 돈을 내 돈을 받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이런 수많은 항공사들이 공항을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하면은 공항에다 돈을 내? 아니면 돈을 공항으로부터 받아? 내지 않을까요? 당연히 내지. 승훈이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때 돈 내니 돈 받니? 냅니다. 당연히 내지. 근데 라이언항공은 돈을 받아.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돈을 어떻게 받을까? 어, 승훈이 생각해봐. 돈을 어떻게 받을까? 어,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분, 한번 누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항을 이용하려면 항공사는 돈을 내야 돼, 당연히. 근데 얘는 돈을 받아.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공항에서 항공사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주차장에다가 주차했는데 내가 갔다가 주차하니까 돈을 받는 거야. 주차장으로부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의외로 단순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구조가 안 되겠지만 이게 유럽 항공사잖아. 유럽 국가마다 무수히 많은 가까운 나라를 돌아다니는 비행기잖아. 분비는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항에 가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근데 붐비지 않는, 즉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항에 가는 거야, 얘가. 그래서 가서 뭐라고 딜을 치냐면, 야, 내가 사람 데리고 오잖아. 그럼 니네 공항에 와서 사람들이 밥도 사 먹을 수 있어. 니네 공항 지금 놀고 있잖아. 돈도 못 벌고. 우리나라로 치면 저 지방에 무슨 양양 이런데 뭐 비행기 사람 공항 져놓고 적자잖아. 그런 데다가 막 비행기 갔다가 사람 풀어놔 봐. 우리가 해줄게. 일종의 고객 모집해 주는 거야. 돈 내. 이게 걔네가 내요. 이 유럽에선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런던 갈 때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히스로 공항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걸로 들어가면은 돈 내. 근데 옆에 보면은 뭐 네덜란드의 작은 공항이나 두세 시간 거리에 외진데 공항들이 있어. 글로 가는 거야. 거기 사람 없거든. 돈 받아.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거기 내렸으면 런던 가려면 두 시간 렌트를 해줘야 되잖아. 얘네가 또 렌트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티켓 값은 굉장히 다운시키고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모범 답안들을 무지하게 만들어내요. 라이언 항공이. 저가 항공사들은 그거 많이 베끼고 있는 거야. 베끼 따라한 거야. 그래서 저가 항공의 표준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런 것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야, 여러분들 가끔 관광지 놀러 가면 관광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식당에다가 사람들 데려다주고 그 아저씨는 밥 공짜로 먹잖아. 똑같은 논리야. 사람 없는데 데려다주고 돈 받는 거. 그죠? 크리에이티브한 거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카드 업계에서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었던 이제 PLCC라고 부릅니다. Private Label Credit Card라고 해서 신용카드사들이 어려운데 유명한 인기 있는 브랜드들과 손잡고 전용 카드를 내는 거죠. 뭐 배민카드, 스타벅스 카드, 뭐 무신사 카드 이런 것들이 고객을 묶어놓는 락인 효과가 굉장히 있다. 공동 마케팅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현대카드가 시작을 했는데 그런 담당자들은 정말 기발한 생각 한 거지. 좋은 생각. 지금은 많이 일반화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존의 카드와 다른 방식을 택한 거지.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거,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계에 가셔서 이런 거 한번 해봐. 여러분들은 몸값 엄청 올라가요. 이런 거 하나 성공시키면. 그 동네에서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거야. 자기 일자리.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려면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배우고, 딴 동네 가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마케팅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맨날, 어? 어느 빵집
포인트 이런 거 생각할 때 쿠팡 치과에 손잡고 카드를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다들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와도 손잡고 다른 데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많은 마케팅의 성공 사례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짧은 슬라이드로서 다 소개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생각을 좀 전달해 주고 싶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죠? 뭐 마케팅이 그려갈 미래니까 뭐 일부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지만 소비자와 시장의 미래,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능력,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주시면은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전달해 드리는 시간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이죠. 6월 3일 휴일 자정까지 게시판에다가 TLS 게시판에 여러분들 과제 마무리해서 올려주시고요. 혹시라도 그 전에라도 뭐 계속해서 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분도 있으시면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 보내주시고 뭐 의견 구하면 그때그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카톡으로 뭘 여러분들 자료 보내주실 때에는 PDF 파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즉시 답하고 보는데 좀 편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시던 거치지 않으시던 6월 3일까지 마무리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6월 5일 금요일 정도까지는 발표 순서를 웬만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발표 순서, 아니 뭐 5일까지 발표 순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첫 번째 발표팀들은 6월 8일 한 반 정도, 두 번째 발표팀은 6월 15일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발표 순서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시간 내에 발표한다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발표 자료가 곧 여러분들의 보고서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주셔야 돼요. 그냥 뭐 발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발표 자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는 게 보고서다. 남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자료로. 뭐 그거를 발표를 짧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준비와 여러분들 선택이지. 뭐 아무리 슬라이드가 100장 있어도 그걸 잘 소화해가지고 5분 안에 발표할 수 있는 거죠. 100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간혹 이제 뭐 5장, 6장 해도 좋은데 장수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일단 자료로서 잘 전달돼야 돼. 그러니까 발표 자료가 여러분들의 곧 보고서다 생각하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거를 시간 안에 소화하는 거는 발표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